안녕하세요. 노아 단도리사입니다. 제가 역사 영상 이제 오래간만에 올리네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이제 PC 영상 몇 편 올렸죠. 제가 그 철분 그 중독돼가지고 몸이 이제 많이 이제 아팠는데 이제 현재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철분 중독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병이 이제 자꾸 호전되는 것을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안 갔다고 제 가족들이 엄청 걱정하고 야단 많이 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 그 증상 중에 이제 심한 게 첫째로 이제 숨을 이제 못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막 뜁니다. 현재는 좀 호전돼 가지고 이제 숨은 이제 괜찮게 이제 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그러는 증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뭐 이상하게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벌럭벌럭 막 뛰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몸무게도 이렇게 많이 빠졌죠. 몸무게는 다뤄보지는 않았는데 뭐 전에보다는 조금 더 살이 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얼굴 보니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철분이 중독이 되면은 뭐 머리카락 빠지고 이게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뭐 노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해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저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80대 노인 됐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이 갑자기 한 10kg 이상,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kg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노화가 이제 발생되겠죠. 자, 제 이제 건강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한번 역사 무대를 다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주원장을 검색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홍무제가 제가 이성계라고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주원장의 이제 이력을 보면은, 여기 빈농가에서 태어난 그 농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빈농가에서 태어난 농민이 자라면서 뭐 홍건적 무리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뭐 각장의 희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양이한 마씨와 이제 결혼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원장이 이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건적의 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빈농가에서 태어난 이 주원장이 뭐 자라면서 당연히 그 학식이 풍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한자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닫고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한자어를 이제 뭐 하루아침에 배운다면 그러면 이 주원장이라는 이 뭐 엄청난 그 천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원장이 그 명나라 시대 때 그 편찬한 그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책자를 보면은 이 주원장의 학식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런 책을 출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나라를 공하신 분은 이 홍무제 태조 이성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책자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책을 이제 참고해 가지고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예전에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태조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현재 본관은 전주, 휘는 단이다, 초명이 성계다. 바로 이분이 그 명나라를 건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사이트를 이제 찾아놨어요. 이 사이트는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사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주제 제목이 고구려의 평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자, 사로 12, 삼국사기 권 제12, 고구려 봉기 제5, 동천왕 21년 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양성을 쌓고 종묘와 시작을 옮기다. 247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1년 247년 봄 2월에 왕이 환도성이 전환을 겪어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하여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에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서인의 왕검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검에 도읍하였다 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으로 보면 여기 이제 평양성이 있는 이곳이 뭐 다른 말로는 평양이 되겠죠. 평양에 석이 있으니까 뭐 평양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려의 도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도읍.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영상 제가 앞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자, 원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사 그러면 이게 원나라 이제 사서가 되겠습니다. 요하양 등 처행 중서성 동영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원문이 요래 나오고 해석 내용을 볼게요. 동영로는 본래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또한 장안성이라고 하였다. 한이 조선을 멸하고 낭랑 현토군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낭랑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앞전에 고려에 그 도읍토가 있는 그 평양하고 같은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낭랑 지역이다. 낭랑이 있는 곳이 고구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는 곳이 고려의 수도인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같은 지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이 있는 곳이 장안성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장안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당나라의 장안을 많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혹시 고구려의 수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안성이라는 거는 이 장안이란 말은 보편적인 수도를 부르는 말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는 곳이 이제 평양이고 그리고 고려의 수도가 있는 곳도 이제 평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낭랑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낭랑 지역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많이 설명을 드렸나요? 현재 제 채널에 와 있는데 제가 낭랑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예전에 찍어놓은 그 영상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고도소 낭랑궁 위치 베이징 평양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도 고조선 베이징 평양 대동강 낭랑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다 베이징 평양인 것으로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대 국가 이제 위치를 찾아서 채널을 보면 여기 낭랑 지역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딘지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죠. 자, 그럼 고구려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 평양성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베이징 북경이다. 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양성이고 장안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동영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이 동영로가 바로 평양성이다, 장안성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이 낭랑지역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다 같은 지역을 동영로로 불렀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그 영상을 보면 제가 동영로를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 동영로가 다른 말로는 동영부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책 보고 도발하네. 주원수 해석의 오류. 주평장이 명나라 공국했니? 자, 그럼 주원장은 누구니? 자, 여기 보면 동영부가 베이징이다. 거기가 압록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제가 그 영상에 찾아왔는데요. 여기 이제 서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영부다. 그러면 이것이 고려의 서경이고 동영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고대 국가 채널에 돌아와 가지고 여기 동영로가 바로 동영부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영로, 동영부에 대한 기록이 또 어디에 있냐? 자, 여기에 있죠.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자, 태조실록 1권 청소 46번째 이사. 태조가 동부명 원수가 돼요. 기철의 잔당과 북원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영부를 회복하자 하다. 자, 여기 보면 동영부가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실록을 선택해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태조실록의 내용인데 또 연대가 없어요. 자, 왜 연대가 없냐? 자, 연대가 있으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는 이 연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언제 일어난 일인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공민왕 18년 1369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1369년이면 이때 이제 홍무 2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이 주원장이 여기 보면은 제외 기간이 1368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조선왕조 실록에 1369년으로 됐으니까 1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69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홍무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368년, 1369년 이렇게 해가지고 2년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원장이 보통 우리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원장이 건국한 한 2년 해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되죠. 제가 이 짧은 내용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민왕 18년 규유 홍무 2년 처음에 기세 이천모가는 기철의 아들인데 원나라를 섬겨 평경사가 되었다. 원나라가 망하자 분사 요십 관리인 행장 김배관 등과 더불어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령부로 점검하고 그 아버지가 참형을 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북쪽 변방에 서들어가서 반드시 원수를 갖고자 하였다. 왕은 명나라를 섬긴 이유로서 동령부를 공격하여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여 12월에 태조를 동북면 원수로 삼고 지용수와 양백기현을 서북면 원수로 이제 삼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동영부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리고 뭐 원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 또 명나라는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명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또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그러면 여기 또 태조라고 하니까 태조 그러면 이거는 이성계 아닙니까? 그러면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이게 세 개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명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명나라일까요? 자, 내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왕은 명나라를 섬긴 이후로 동영부를 공격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은 누구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태조실록의 내용이니까 태조 이전의 나라는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려의 마지막 왕이 된다 이제 보면 되겠죠. 제가 고려왕을 이제 찾아놨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고려의 왕은 고려 30일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의전에 여기 하나 남아있네요. 자가가 보이진 않는데, 공민왕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고려 31대 국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명나라가 하사한 공민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뭐 또 명나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왕조 이제 실록의 내용에 보면 왕은 명나라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원장이 건국한 명나라를 섬겼다. 자, 그런 설명인데요. 과연 이것이 명나라는 뜻이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주원장이 건국한 명나라일까요? 자, 여기 위쪽에 보면 홍무 이내에 됐으니까 이거로 보면 명나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원나라가 이제 고려이고 고려가 원나라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보면은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이 공민왕이 명나라를 섬긴 게 아니라 원나라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은 원나라와 고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나라가 나올 수 없는 내용이 돼요.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공민왕 왕 18년 기유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홍무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이 신사 대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금왕, 임금, 뭐 제후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서의 무엇으로써 그 왕으로서 이렇게 되죠. 뭐 왕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신. 신하가 뭔가요? 누군가를 이제 섬기는 사람이 신하인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내용이 뭐 신하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하가 뭡니까? 그 왕이 그러면 신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신하가 또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1사, 1, 134, 전념하다, 정치. 자, 정치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쪽 내용을 봅시다. 자, 큰데, 크다, 뭐, 두루,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걸명, 밝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자, 정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사에 보면 정치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정치가 크고 밝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 대명이라는 거는 명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려의 정치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신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 여기 성기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때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저 원나라하고 고려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나라하고 고려가 원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고려가 원나라를 섬겼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명이라는 거는 이것은 명나라가 아니고, 저 고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고려가 정치적으로 대명, 크게 밝게 원나라의 신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명은 명나라가 아니고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 내용하고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 되죠. 자, 여기 보면 왕은 명나라를 섬기어서 동영부로 이제 공격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나라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고려가 명나라를 섬겼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 내용을 보면 동영부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동영부가 바로 원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원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있는 이 주원장이 동영부 쪽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자, 동영부는 원나라가 고려 석양에 두었던 간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나라가 이제 둔 석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민한 18년 기후 홍무이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명나라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자, 대명이라고 여기 보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명나라가 아니고 원나라를 쳤다, 원나라를 섬기어서 그 인연을 끊기 위해서 동영부를 공격하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여, 여기 보면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원이 바로 이제 원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때 원나라와 인연을 이제 끊기 위해서 여기 12월에 태조 동무면 원수로 삼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즉 태조 이성계를 이제 원수로 삼아가지고 여기 동영부를 치도록 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영부 내용을 다시 보면은 원나라하고 고려 석양에 두었다는 간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현재 제가 홍건난의 그 침략을 그려놓은 그 지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다 보여준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북원 건국이 됐으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그 북원이 됩니다. 원나라의 이제 수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전에는 원나라의 수도가 여기에 상도나 이 대도이죠. 실록의 내용은 여기 대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도가 동영부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지도를 좀 축소해 볼게요. 현재 보시는 이 지도는 원의 세택이 명예의 건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그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붉은색은 초기 홍군적의 진경로라 되어 있고, 이렇게 연하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홍군적 각파의 세력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주원장 군대의 진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하기 때문에 홍건난이 처음에 일어난 지역과 그 주원장이 군대로 이제 진격한 그 위치로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서주라고 되어 있고 호주, 박주, 영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주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홍건난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원장의 이제 경로가 되겠죠. 즉 파란색 화살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때 여기 남경에 이제 건국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란색 경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주원장의 이렇게 태어난 지역을 보면 여기 호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종리현, 한족, 빈농 가문에서 태어나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다 보면 출생과 성장이라 되어 있고 원나라 마약이 원년 호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죠. 그러면 출생지가 호주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호주라고 이제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주원장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여기서 홍건난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도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이 파란색 화살표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이두에서 받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받은 지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경로를 보면 여기 대도로 이렇게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정확하게 파란색 화살표로 대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도는 원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원나라가 이 북원 건국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상도하고 여기 이제 대도가 이제 수도였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이 주원장의 이제 경로를 따라가 보면 저 호주에서 대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대도가 어디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나요? 자, 이 대도가 고려 서경 동령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이 동령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령부를 점거하고, 즉 원나라의 남은 무리가 그 동령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원나라를 섬겨 팽장사가 되었다. 원나라가 망하자 분사요신 관리인 평야사 김백관 등과 더불어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령부를 점거하고 그 아버지가 참양을 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북쪽 변방에 들어와서 반드시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왕은 명나라를 섬긴 이후로서 동령부를 공격하여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명나라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주원장이 건국한 그 명나라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요. 자, 그러면 고려의 이제 왕이 원나라 즉 북원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자 하여 태조 이성계를 동무명 원수로 이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현재 동령부를 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동령부가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고려의 서경 이 베이징 북경이 이제 동령부가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왕인 공민왕이 태조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친 곳이 베이징 북경인 이 동령부가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지도로 돌아와가지고 주원장의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호주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도로 이동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동 경로로 보면은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주원장하고 태조 이성계께서 동령부를 쳤다는 그곳하고 정확히 같은 이동 경로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주원장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주원장하고 이성계는 같은 인물로 해석되는 경우가 됩니다. 주원장도 이 대도를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태조 이성계가 동무형 원수로 삼고 지용수와
양벽현을 서구명 원수로 이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고려의 왕이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여 동용부를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으로 보면은 주원장의 이동 경로하고 정확히 일치가 되는 게요. 자, 여기 보면 왕은 명나라를 섬기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대명이라는 것은 명나라가 아니고 원나라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공인왕 18년 1369년 기후 홍무 2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무 2년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조 이성계께서 홍무로 연호를 바꾸고 난 다음에 2년해가 되는 경우가 된다.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태조 이성계를 동무명 원수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동영부도 치고 원나라로 이때 멸망을 시켰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홍무라고 하면 이거는 주원장의 이제 연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다시 지도로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연대와 날짜를 보면 이게 1368년으로 되어 있죠. 원멸망 1368년. 조선왕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여기 보면 136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이 지도로 보면 1368년쯤에 주원장이 이 대도를 쳤다 그러면은 조선왕조 실록하고 이제 1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원장이 이 대도를 점령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고려의 왕이 여기 동영부를 다시 쳤다 그러면 이거는 1년 후에 1369년에 쳤다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주원장이 원나라에 수도를 쳤는 그 연대와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요. 자, 그럼 지도를 봤을 때 1368년에 그러면 주원장이 동영부를 또 치고 난 다음에 그 고려에서 태조 이성계를 동명 원수로 이제 삼고 또 1369년에 고려에 그 동영부를 또 쳤다는 이야기인가요? 같은 역사를 두 개의 사람으로 쪼개놓은 것을 이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위화도 해군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태조 이성계가 뭐 요동을 정발하지 않고 압록강에서 이제 해군했다,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요동이 어디일까요? 여기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요동 정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루 위화도까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동이 어디냐? 이 요동이 베이징 북경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우리는 보통 지도로 보면 위화도가 여기 한반도 여기 있고 여기서 압록강에서 다시 고려로 이렇게 회군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조선왕조 실록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려가 태조 이성계를 원수로 삼아가지고 동영부를 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동영부가 제가 어디로 설명을 해드렸나요? 베이징 북경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배우는 이 위화도 해군,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는 순 거짓말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위화도 해군은 1388년에 우왕 14년에 우왕의 명을 받아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했던 이성계 등이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위화도에 회군하여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위화도 해군은 제가 찾아왔는데 위화도 해군은 한반도 고려국 말기 1388년 우왕 14년 음력 5월 요동 정벌과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의 위치까지 이런 우군 도통사 이성계가 계경으로 해군하여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여기는 이제 1388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요거는 1369년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1388년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은 이게 1369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홍무 2년이라고 하면은 이 홍무가 태조 이성계로 확실히 밝혀지는 내용이 됩니다. 왕은 명나라를 섬긴 이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은 원나라를 섬긴 이유로서 동령부를 공격하여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죠. 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홍무 2년 연도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원장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분이 홍무제라는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그것이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원장이 호주에서 이렇게 대도로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홍건난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59년에서 1312 홍건 지역 침입이 이 한반도 고려에 침략했다는데 이거는 아닌 경우가 됩니다. 홍건난의 이제 침입이 여기 대도에서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상도에서 끝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파란색으로 주원장의 이동 경로를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대도에 고려의 왕의 명령을 받고 동영부를 이제 쳤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또 다른 시도를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이 바이드에서 제가 받았어요. 희미하게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검 발바닥 이렇게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도를 한번 이동을 해보면 여기 베이징 북경이 대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여기 동용부 이게 원나라의 수도 이제 대도인 것을 확인되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배관 등과 더불어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용부를 점거하였다. 즉 대도를 점거했다. 그 대도를 점거한 것을 고려의 왕의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를 쳤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주원장하고 태조 이성계가 똑같은 역사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동양부는 대한민국 사학에서 이렇게 각주로 해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원나라가 고려 서경으로 두었던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대도, 동영부, 베이징 북경이 고려의 서경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채널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동용로가 이게 동영부가 되겠습니다. 본래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또한 장은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낭랑 지역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여기 평양성하고 장은성이 있는 곳이 어딘가 베이징 북경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원나라의 수도를 한번 볼게요. 자, 원나라의 수도는 훗날 대도 베이징 북경으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서경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어요. 서경은 고려 3경의 하나로 오늘날의 평양시에 이제 위치한다. 자, 여기도 평양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평양은 제가 말한 베이징 북경 평양이 아니겠습니다. 이거는 한반도 그 북한 땅 그 평양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서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이징 북경이 원나라의 그 대도 수도이고 동영부가 맞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서경이다. 고려의 수도 서경 수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태조 왕건이 신라의 한반도 남부 통일기 이래로 황폐해진 평양의 지금의 항해도 지방 백성을 옮겨 개발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평양 대도부는 이거는 한반도 평양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이 평양이 베이징 북경으로 해석이 된다면 태조 왕건께서 수도를 처음 최초로 둔 지역도 베이징 북경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설명 내용을 또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예전에 제가 다 보여준 내용이 됩니다. 1269년 원종 10년 최탄, 이연령 등이 난을 일으켜 여러 성을 바치고 원나라에 항복하였다. 원은 이것을 동용부로 삼고 관리를 도우면서 몽고의 직접 지배를 받았다. 1290년 충렬왕 16년에 고려에 다시 반환되어 서경이라 하였다. 구 공민왕 때 평양부로 개칭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1269년에 채탄이란 사람과 이연령 등이 원나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원에 이것을 동영부로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충렬왕 16년 고려에 다시 반환되었는데 이것을 서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동영부가 있는 위치가 분명히 고려의 서경인 것으로 확인돼요. 그리고 공민왕 때 평양부로
개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평양부가 있는 곳이 고려의 서경이고 동영부가 있는 곳이 고려의 서경이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고려의 서경이 여기가 베이징 북경이 동영부다. 자,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제가 KBS HD 역사 스페셜 내용을 하나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 됩니다. 1320년 12월 이제 무신일에 원나라 황제가 상왕에게 이제 불경을 공부하라는 명목으로 토반 살살결로 유배보내다. 이게 이제 고려사에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즉 충성왕이 그 유배를 갖는 지역이 이게 티베트인데, 그래서 여기 KBS의 주제목을 보면 고려 충성왕이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왜 이 영상을 또 보여주냐면, 여기 이제 설명란에 보면은 이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는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충성왕이 티베트 200개를 따라가다 이 내용에 보면 티베트는 북경에서 4200km 떨어진 이역만리다. 원 황제가 충성왕이가 불경을 공부하라는 명목으로 토본 지금의 티베트 사살결 지방으로 귀향을 보냈다. 가는 데만 반년이 걸린 15,000년이 200km, 지금도 교통이 불편한 험난한 길을 되짚어 충성왕이 머물렀다는 티베트 사카사원을 찾았다. 한나라의 국왕이 먼 이국 또한 티베트까지 유배를 가게 된 이유로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란에 글을 남겼는데, 이어서 중요한 거는 충성왕의 출발지가 북경 베이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북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에 이렇게 보면은 고려의 수도 서경이 여기가 바로 동영부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지도를 볼게요. 조선왕제실록에 이제 북원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동영부를 쳤다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도를 쳤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베이징 북경이고 여기가 동영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경을 예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청일전쟁의 사파를 이제 보고 있어요. 청일전쟁은 일본하고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 북경 베이징의 자금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정확히 자금성 맞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평양에서 발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본하고 청나라가 평양에서 전투를 벌였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 채널에 와 있는데, 자, 여기에 이미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같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고조선 평양함이 대동위치는 어디인가? 베이징이다. 폐수 낭량의 연나라가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현재 다른 것도 검색을 하는데, 또 평양 다운로드를 검색해보면, 옛날 론자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라고 제가 올렸죠. 자, 세계 최초 공개, 너와도 빨리 자로 다운로드 받았어요. 평양도 두 곳이다. 대동강도 두 곳이다. 자, 이런 내용이고, 요 지도 보이죠? 자,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 이제 와 있는데요. 뭐 좀 작으니까 확대해 볼게요. 자, 제가 정확하게 베이징 북경이 여기 평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지도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반도 그 북한 땅에 있는 평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동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베이징 북경의 오른쪽 편에 이 강이 흐르는데 요게 이제 대동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확하게 대동강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물론 이제 한반도도 이것이 이제 대동강인데 한반도와 대륙 베이징 북경하고 똑같은 지명이 있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반도 평양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륙 평양으로 고려 수도 서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베이징 북경이 여기가 원나라가 수도가 있던 그 대도이기도 하고 고려 서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원사 지리지 요양 등 처행 중서성 동영로, 이 동영로 동영부를 밝히면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진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로는 본래 고구려의 평양성인데 이게 장안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낭랑이 있던 지역이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이미 여기 보면 고려의 동령부와 자비령 이제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상에 이 이미지가 보이죠. 왼쪽에는 이 동령부가 고대 국가님이 주장하는 그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현재 우리 사학계가 이제 주장하는 이 동령부의 이제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그 현재 사학계가 주장하는 그 동령부 뭐 사관 육진에 위치하고 이 블로그의 내용이 전혀 이제 위치가 반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고대 국가님이 여기가 동령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실록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맞지가 않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실록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은 현재 이 부분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태조가 동북면 원수가 되어 기체의 잔당과 북원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령부를 회복하자 한다. 이런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태조가 있는 시점에서 동쪽으로 가야 이제 동북면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고려가 여기에 있고 태조 이성기가 여기에 있었다면 동북면이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에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북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북면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그래야 태조 이성계가 보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동북면,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대 국가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위치가 되죠. 그러면 이때 태조 이성계는 이 한반도에 있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내용에 보면 태조가 군대를 거니고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하다. 즉 태조 이성계가 동북면을 이제 확장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동북면의 원수가 이제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고려가 있는 위치에서 동북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 보면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소 등이 동령부를 공격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이 설명이 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보면 공민왕 19년 1370년에 이제 이야기죠.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 이제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 제외 기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368년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은 이게 1370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이제 지나는 것으로 확인되죠. 뭐 68, 69, 70이라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명나라가 이제 건국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이제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황초령을 넘어 육병여리를 행진하였다. 31령에 이르고 또 700여리를 행진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저녁에 서울의 서국방에 자기가 공중에 가득 차고 그림자가 모두 남쪽을 뻗쳤는데 순간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는 이 한반도에 있었는 게 아니라 대륙에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보통 우리 명나라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 그 주원장이 이 동북면에 이 간섭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배우죠. 보통 우리가 명나라 이제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동북면에 주원장이 많이 이렇게 간섭을 했다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에서 이제 주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개천서 용이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죠. 중국의 여러 황제들 가운데 가장 입지 전적인 인물을 꼽자면 단연 명태조 주원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홍건군에서 이제 활약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뭐 황제에 오르다 그리고 강력한 한권의 수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명과 고려의 조선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려는 몽골군의 침략 이후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원을 이를 빌미로 고려의 내적에 깊이 간섭하였다. 원이 수퇴하고 명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고려 국왕 공민왕은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1392년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면서 명가의 외교는 정도전이 담당하였다. 주원장은 조선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가장 큰 사건은 1395년에 있었다. 이에 조선의 새해를 맞이하여 주원장에게 서문을 보내었는데 주원장은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사절단을 감금하고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여 문제하게 되었다. 그 협박하고 한편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한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건국 직후부터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노동정벌 준비에 대한 첩보를 접한 주원장이 조선을 할문하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고 북원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여 노동지역을 공고히 함으로써 왕조를 안정시키는 의도에서 주원장은 고려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주원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 조선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요동 정벌 준비에 대한 첩보를 접한 주원장은 조선을 할문하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선 왕조의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뭐 설명을 드렸지만 요동의 위치가 현재 여기에 있는 이 한반도 이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여기 요동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동만의 뜻이 뭔가요? 요동이 있는 입구다. 그 만이 있다. 그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 만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이 여기 하북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려에서 이 여기 요동 이쪽을 이제 쳤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 태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면에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여기 한반도 여기 고려에 있었다면 동북면을 이렇게 확장을 했다면 이 고려를 기점으로 했을 때 동북면은 이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요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죠.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동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북면이 아니죠. 고려를 기점으로 했을 때 태조 이성계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쪽은 서북면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동용부가 있었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동북면을 확장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은 요동이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학계도 방향은 맞는데 현재 그 위치는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동영부가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방향적으로 맞지 않다. 이쪽은 서북면이지 동북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동북면이 정확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태조 이성계께서 명을 건국했다는 건 이 동북면의 이제 위치로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고려가 지시했다 그러면 고려는 이 한반도에 있었는 게 아니라 여기 대륙 난징에 있었다.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은 그때는 고려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 수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북면이 가면 이쪽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동영부는 이쪽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반도는 위치가 맞지 않다. 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공민왕 19년 1370년에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황초령을 넘어 600여리를 행진하여 설령한에 이르고 또 700여리를 행진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압록강의 위치가 이제 어디일까요? 자, 분명히 태조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북면에 압록강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돼요.
자, 그럼 태조 이성계가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이제 있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동부면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갖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압록강이라는 거는 여기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거나 그렇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여기 압록강은 아니겠습니다. 이거는 서북면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동부면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됐다. 황성은 옛날 여진 황제의 성이다. 태조는 원나라 추밀부사 배추와 동영부의 이원경, 이배간, 이장수, 이천우, 한닷사, 기마, 노정 등 300여 호와 왔어. 태조가 우라에 들어갈 적에 무너진 담안에서 곡성이 있었음을 듣고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벌거벗고 서서 울며 말하기를 나는 원나라의 조정에서 장원 급제한 배주인데 기국의 이인복도 나와 동년입니다 하였다. 태조는 장원의 이름을 한번 듣고는 곧 옷을 벗어서 그를 입히고 말을 주어서 그를 타게 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오니 왕이 배주에게 한복이란 성명을 내려주었다. 한복이 태조를 섬기게 되매 매우 조심성 있게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나라의 그 왕이 예전에 그 심양에 있었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심양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여기에 있는 그 성이 아닙니까? 이 지명이고 이 라오닝성이 되는데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렀다 하기 때문에 이 그 기준은 여기 동영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동영부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태조 이성계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북쪽에는 동영부에 이르렀다. 그런 설명이면 이쪽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황성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제 여진의 왕이 예전에 살던 곳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쪽에는 바다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진의 황성이 여기에 있었다면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압록강이 이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위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서 동영부를 쳤다 그러고 태조 이성계께서 동북면을 확장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있는 곳을 이제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 태조 이성계가 여기에 명나라를 공부하셨다면 이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방향이 동북면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조선왕조실록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 명나라를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 제가 동북이라고 검색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숭정제 치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정제 그러면 이 명나라의 이제 황제가 되죠. 홍타이지는 그 이후에도 6차례를 거쳐 장성을 돌파하며 지게와 선동 지역을 유린하였다. 때문에 당시 지게 지역은 전란이 그치지 않고 전염병이 행행하였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였다. 동북 지역의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청나라의 군대가 장성을 압박하였다. 마침내 1640년에 청나라가 금주 등의 지역을 점령하고 명나라의 주력 군대를 격파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 보면 명나라를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동북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청나라의 군대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지도를 보면 이쪽을 이렇게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여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원장이 있는 위치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동북면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명나라하고 청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또 동북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태조 이성계께서 동영부를 공격하고 동북면의 그 영역을 확장했다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주원장하고 태조 이성계의 이 역사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동북면을 확장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청나라 여진족에 의해 가지고 명나라가 이 베이징 북경 점령되면서 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는 1644년에 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1644년에 망한 나라는 이 대명국 명나라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존속한 중국의 통일 황제였다. 이 나라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1368년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태조 이성계께서 동북면을 이제 확장할 때 그때 이제 연대를 보면 공민왕 18년 1369년으로 돼 있어요. 자, 명나라 건국 68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민왕이 태조 이성계한테 동영부를 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북면이 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실록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거는 태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하다 내용이 되는데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여기까지 텅 비게 되었다. 황성의 옛날 여진 황제의 성이다. 태조는 원나라 추밀 부사 대주와 동영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압록강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에 좀 상당히 이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고 그러면은 이 동영부가 있는 그 남쪽에 이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은 동영부에 이른다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그러면 서쪽에 바다에 이르면 그 서쪽에 바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남쪽에는 압록강이 또 있어야 된다. 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대륙 이쪽에 이렇게 한번 비정해가 설명을 해보려니까 서쪽에는 바다가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서쪽으로 가면 여기에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 생각하는 게 동영부를 이제 기점을 생각했을 때 동쪽으로 가면 예전에 황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쪽을 이제 말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압록강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면이라 이제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한반도 이 고려 땅에 있었다면 분명히 현재 이쪽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서북면이 되죠. 동북면은 될 수가 없다. 그런 설명이죠. 그럼 동영부가 현재 제가 설명한 이쪽 베이징 북경이 아니고 이쪽이었다 할지라도 태조 이성계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봤을 때 이 동쪽으로 동북면이 된다. 그런 설명이죠. 1269년 원종 10년 최단 이연령 등이 난을 일으켜 여러 성을 바치고 원나라에 항복하였다. 원은 이것을 동영부라 삼고 관리를 두면서 몽고의 직접 지배를 받았다. 1290년에 고려에 다시 반환되어 서경이라 하였는데 그 후 공민왕 때 평양부로 개칭하였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반도 우리가 이제 북한 땅의 평양은 이 물에 흐르는 이 중간에 보면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의 개수가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로 됩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섬이 보이는데 여기는 한 3개 정도로 이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와 이제 모양을 보면 전혀 다른 이제 평양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로 보면은 평양도 두 군데이고 대동강도 이제 두 군데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왼쪽에 이 평양은 여기 대동강이라 써져 있는데 오른쪽에 이 평양은 대동강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보통 평양에 이제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제 대동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